2025년 3월 강릉. 새벽 5시 30분이면 이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연자헤어. 30년 된 미용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벽에 걸린 거울을 닦습니다. 금이 간 거울입니다. 3년 전 손님 한 분이 실수로 헤어스프레이 통을 던져 생긴 금이었습니다. 바꿔야지 하면서도 돈이 없어 미뤄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68세. 주름은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거울 속의 나 참 초라하다. 혼잣말이 나옵니다.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루에 2~3명, 많으면 4명. 젊은 사람들은 시내 프랜차이즈 미용실로 갑니다. 저를 찾는 건 60대 이상 할머니들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문이 열립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순애 씨입니다. 10년 단골입니다. 작년에 울진으로 이사 갔지만 가끔 강릉에 올 때마다 들르십니다. 순애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손은 여전히 젊으시네요.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냥 늙는 거지 뭐. 순애 씨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혼자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분의 머리를 빗질합니다. 쉬라고요? 쉬면 뭐 먹고 살라고. 손님이 없는 오후,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편의점 김밥 1,500원짜리.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골목 건너편 분식집에선 손님들이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둘. 부럽습니다. 저도 예전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하지만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원에 갑니다. 정형외과.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곳입니다. 정연자 씨, 허리 상태가 안 좋아요. 척추 협착증 3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X-레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계속 서서 일하시면 더 악화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뭐하고 살아요? 연자 씨, 건강이 우선이에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동생 정미자입니다. 언니 나야. 응,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래. 늙으니까 이것저것 아프지 뭐.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혼자 계속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이번에 서울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쉬어. 서울? 응.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어. 언니 쉴 때 필요하잖아. 가족이니까 당연히 언니 챙겨야지. 가족.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 당연하지. 언니, 우리 피 붙이잖아. 언제 올 수 있어? 일주일 정도면 가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기다릴게. 언니, 이번엔 좀 편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를 둘러봅니다. 30년. 이 좁은 공간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 이제 끝날 시간인가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선생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네, 서울 가서 좀 쉬려고요. 선생님 없으면 우리 누가 머리 해줘요. 시내에 좋은 미용실 많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손맛이 최고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쌉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한 가위와 빗, 은행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3,847만 2천 원.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끄기 전 저는 금강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 거 맞겠지? 대답은 없습니다. 거울 속 저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금이 간 부분으로 형광등 불빛이 갈라져 들어옵니다.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거울을 쓰다듬습니다. 언젠가 새 거울을 사게 되겠지. 다음 날 새벽 저는 강릉역에 섭니다. 서울행 KTX 첫 차. 플랫폼엔 사람이 없습니다. 기차가 들어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입니다. 30년을 살았던 도시,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가족에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예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비 오는 서울 거리에 버려질 거라는 것을. 통장 잔액 12만 7천 원만 남긴 채 서울역에 내립니다. 3월의 서울은 강릉보다 따뜻했습니다. 동생 정미자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언니 여기. 20년 만에 보는 동생입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다. 언니, 짐 이게 다야? 가벼운데?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택시를 타고 동생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노원구 30평대 아파트. 강릉의 작은 미용실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언니 방이야. 작은 방 하나. 창문은 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향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고마워, 미자야. 신세 많이 지겠다. 언니, 우리 사이에 무슨 신세야? 편하게 쉬어.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동생은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어봤습니다. 언니 잘 잤어? 약은 챙겨 먹었어? 조카 민수도 예의 바랐습니다. 이모,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방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거들었습니다. 빨래도 제 것은 제가 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조카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들어와. 민수가 전기고지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거든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밤에 불 좀 일찍 꺼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낮에는 에어컨 대신 창문 여는 게 어때요? 알겠어. 조심할게.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나가고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전기세 3만 원. 강릉에선 신경 쓰지 않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밤 9시면 불을 껐습니다. 낮에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아껴 썼습니다. 충전도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동생이 저녁 식사 후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병원은 어때? 허리는 좀 나아졌어?
응, 약 먹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언니, 그런데 말이야. 동생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언니 병원비 말인데. 계속 나가잖아. 한 달에 20만 원씩은 나가는 것 같던데. 미안해.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 강릉에서 가게 정리하면서 돈 좀 받았잖아. 그 돈으로 병원비 내면 어때? 그래야겠지. 내가 쓸 돈이니까. 근데 언니 혼자서 돈 관리하기 힘들잖아. 내가 좀 맡아서 관리해 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언니, 우리 가족인데 뭐. 그리고 언니 지금 몸도 안 좋으시잖아. 은행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며칠 후 동생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통장 관리 위임 서류야. 이게 뭐야? 언니 통장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병원비도 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가족끼리 이런 거 흔히 해. 언니, 나 안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우리 피부치잖아. 내가 언니 돈 떼먹을 것 같아?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이 먹었는데 이젠 제가 나중에 따로 먹었습니다. 언니, 우리 먼저 먹을게. 언니는 나중에 드셔. 왜? 같이 먹으면 안 돼? 아니, 민수가 출근 시간이 있어서. 이해해줘.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동생과 조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모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데. 에휴, 불편해 죽겠어요. 집에 오면 눈치 보여서 조금만 참아. 어쩌겠니, 우리 이모인데. 이모 돈은 얼마나 돼요? 3,800만 원쯤. 와, 그 정도면 꽤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일단 이모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1247만 원. 석 달 전엔 3847만 2천 원이었습니다. 2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미자야, 내 통장 잔고 봤는데. 왜? 무슨 문제 있어? 돈이 많이 줄었던데. 2600만 원이나. 언니 병원비로 다 나갔어. 언니도 알잖아. 얼마나 병원 자주 다녔는지.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언니 정형외과만 다닌 게 아니잖아. 내과도 가고 검사도 하고 다 돈이야. 그래도 2600만 원은 너무. 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내가 언니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있잖아. 그것도 돈이야. 집세, 식비, 전기세, 수도세 다 내가 내고 있어. 미안해, 내가. 언니도 세상 물정 좀 알아. 가족끼리 돈 따지는 게 무슨 의미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강릉의 금강 거울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울처럼 저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127만 원.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자. 새벽 4시 가방엔 옷 몇 벌과 30년 함께한 가위, 빗, 그리고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동생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나가려고. 왜 그래, 갑자기? 미자야, 나 이제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 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돈 쓴 거 알지? 민수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알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내가 돈 마련해 볼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아직은 말 못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가. 응. 문을 닫자 철컥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 박순애 씨. 강릉에서 단골이던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애 씨, 정연자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울진 일자리 아직 있을까요? 10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일자리 있어요. 경로당 미용 봉사예요. 월급은 적지만 방도 구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진으로 오세요. 제가 역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보단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첫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울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넘는 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바다가 보였을 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울진 버스 정류장. 선생님, 박순애 씨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그녀는 미리 구해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긴 월세 20만 원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착하세요. 고마워요, 순애 씨. 그녀는 경로당 열쇠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선생님도 쉬면서 일하세요. 혼자 남은 방 안 가방을 열어 빗을 꺼냈습니다. 이 빗과 거울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바다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울진에서의 첫날. 새벽 5시 반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자동차 소리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한쪽 구석에는 낡은 미용의자 2개와 거울 하나. 강릉의 연자 헤어보다 훨씬 초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빗을 꺼내 거울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2번째 시작이네. 그날 오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래요? 네, 정연자예요. 머리카락을 빗으며 30년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좋으시네. 그 한마디가 오래 잊었던 자존심을 깨웠습니다.
이후 할머니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새 선생님 손이 금손이래. 하루 5, 6명.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첫 월급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20만 원, 생활비 40만 원, 남은 20만 원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적지만 그건 내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잃었던 자존심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한 남자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그는 최상호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삐걱대는 의자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은 젊네요. 이 손이 날 살려줬거든요. 사람을 위하는 손은 늙지 않는데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3달. 통장엔 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 동생이었습니다. 잘 지내? 응, 이제 괜찮아. 그때 미안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언니 돈 갚을게. 필요 없어. 나 이제 나 혼자 잘 살아. 언니 예전보다 강해졌네.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나 약한 사람 아니더라.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듯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6달이 지났을 무렵 최상호 씨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경로당으로 왔습니다. 이거 선생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가 건넨 것은 나무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테두리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선생님은 늘 다른 사람을 단장해 주시잖아요. 이젠 본인도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세요. 거울을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그렇게 따뜻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단장할 차례네. 1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엔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마을의 작은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죠. 그 말에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하죠. 모든 걸 잃었는데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야 얻는 것도 있죠. 새벽 거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금이 간 거울처럼 나도 금이 갔었지만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오더라. 저는 빗을 들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68세에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68세에 나는 나를 찾았다. 2년 후 저는 여전히 울진에 있습니다. 연자 헤어라는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젠 제 가게입니다. 통장엔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동생은 가끔 전화를 겁니다. 언니 잘 지내지?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거울 앞에 섭니다. 70세가 된 제 얼굴은 주름이 늘었지만 미소는 더 깊습니다. 거울 속의 나, 이제 참 당당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건 빚이 아니야. 내가 가진 건 나야.